광장 가득 비둘기 떼입니다. 점심시간 도심 광장에 사람보다 이 새가 더 많아 보일 정도예요. 서울도 이렇고 뉴욕도 이렇고 세계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랍니다. 지구에 사는 비둘기를 다 세면 4억 마리쯤 된다고 하니 미국하고 캐나다, 호주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지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흔한데 왜 아무도 그 고기는 안 먹을까요? 런던도 비슷합니다. 뭄바이도 이스탄불도 멕시코시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나 이 새는 있습니다. 사실 이 새,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던 음식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딱 끊겼어요. 그것도 병균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사실 이 새 한 마리에서 나오는 살코기가 170g 정도 되는데 이게 웬만한 닭가슴살 한 덩이랑 비슷한 양입니다. 철분이 풍부하고 단백질도 많은데 지방은 오히려 닭다리살보다 적다고 하니 영양으로 보면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고기예요. 농장도 필요 없고 사료값도 안 들고 어디서든 그냥 눈에 보이는 새인데 말이지요. 그런데도 서양에서는 거의 아무도 이 고기에 손을 안 댑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사연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시간을 한 5,000년쯤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원래 이 새, 조상은 절벽에 살던 바위 비둘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돌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새 눈에는 그게 딱 절벽이었어요. 그러니 알아서 이사를 왔습니다. 초대도 안 했는데 말이지요. 사람들은 금방 눈치챘습니다. 이거 요긴하다. 6,000년도 더 된 유적,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튀르키예, 이란 땅에서 사람 밥상 흔적 옆에 비둘기 뼈가 같이 나옵니다. 유전자까지 조사해봤습니다. 350개 넘는 품종을 다 뒤졌더니 오늘날 모든 집비둘기가 이 새 한 종에서 갈라졌더군요. 개, 염소, 양이랑 나란히 인류 최초의 가축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산업으로 키운 건 이집트였습니다. 탑을 지었어요. 높이 15m짜리 5층 건물 높이입니다. 탑 하나에 3,000쌍, 5,000쌍씩 살았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고기와 알만이 아니었어요. 배설물, 이게 최고의 거름이었습니다. 비둘기가 곡식을 먹고 그 배설물이 밭을 기름지게 하고 그렇게 자란 새끼가 또 사람을 먹이고 4,000년 전에 이미 완벽한 순환 시스템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카이로 지붕 위엔 이 탑이 남아있고 명절이면 이 요리를 먹습니다. 근데 이 유산, 로마가 넘겨받으면서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뀝니다. 로마 사람들 모든 효율이 최고였지요. 벽에다 둥지칸을 수천 개씩 파넣었습니다. 이걸 콜룸바리움이라고 불렀어요. 농업책에 사육법이 다 적혀 있습니다. 한 시설에 5,000마리, 살 찌우는 요령까지요. 아픈 사람한테는 국으로 끓여 먹였고 제사상에도 올렸습니다. 게다가 이 새 아무리 멀리 데려가도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니 전쟁 나면 전령으로 썼지요. 먹으면서 부려먹기까지 완전 만능 가축이었던 겁니다. 중세로 넘어가서도 격은 안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힘의 상징이 됩니다. 영국에서는 비둘기집 지을 권리, 영주랑 교회한테만 있었어요. 큰 비둘기집 하나에 500쌍, 1,000쌍이 살았는데 그 새들 밥은 다 소작농 밭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농민들은 손도 못 댔어요. 배설물조차 못 가져갔습니다. 사실상 곡식으로 바치는 세금이었던 셈이지요. 이 불만 1789년에 터집니다. 프랑스 혁명이지요. 농민들이 왕한테 올린 진정서, 세금 개혁 옆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영주의 비둘기집을 없애달라는 거였지요. 그해 여름, 실제로 폐지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농민들이 비둘기를 안 먹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도 직접 기를 권리, 그걸 원했을 뿐이지요. 그래서 비둘기 요리는 그 뒤로도 100년 넘게 서민 음식이었고 지금도 파리 고급 식당에서 한 접시에 5만 원, 6만 원씩 받고 팝니다. 그런데 이 새의 운명을 진짜로 뒤바꾼 건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용도로 이 새를 써먹거든요.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종의 기원을 내놓기 4년 전 1855년부터 집 마당에 비둘기장을 지었습니다. 품종도 별별 걸 다 길렀어요. 꼬리깃이 부채처럼 펼쳐지는 품종, 모이 주머니가 풍선처럼 부푸는 품종, 하늘에서 뒤로 공중제비를 도는 품종까지요. 야생종은 꼬리깃이 12개인데 어떤 품종은 30개, 40개까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같은 조상에서 사람 손으로 몇천 년 만에 갈라진 거였습니다. 다윈은 여기서 결정적인 논리를 끌어냅니다. 사람이 몇백 년 만에 이렇게 극단적인 변화를 만든다면 자연은 수백만 년 동안 얼마나 다양한 생명을 만들었겠느냐는 거지요. 비둘기는 그냥 예시가 아니었습니다. 진화론이라는 위험한 주장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만든 핵심 증거였어요. 다윈은 애호가 모임에도 나가고 사육사들한테 편지도 보내고 새를 해부해서 뼈까지 재봤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거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학문에 이바지하던 새가 곧 완전히 다른 얼굴로 유명해집니다. 바로 전쟁이었어요. 1870년 프러시아군이 파리를 포위합니다. 통신선이 다 끊겼어요. 그런데 비둘기가 편지를 날랐습니다. 공식 문서 15만 건, 개인 편지 100만 통 가까이요. 1차 세계대전 땐 쉐르암이라는 비둘기가 총상을 입고도 부대를 살립니다. 프랑스 무공훈장을 받았고 지금도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박제로 남아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땐 GI 조가 아군 오폭을 막았습니다. 영국군 동물훈장까지 받았지요. 그런데 바로 이 영웅 이야기가 오히려 이 새를 식탁에서 완전히 밀어내는 계기가 됐다면 믿으시겠어요? 훈장받은 영웅을 구워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비둘기를 향한 시선,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 새의 또 다른 정체성이 세계 곳곳 도시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비둘기도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가축으로 온 게 아니라 도망친 신세로 온 겁니다. 경주용 비둘기, 이게 하루에 600마일까지 날았답니다. 시속 90km가 넘는 속도로요. 그런데 이렇게 빠른 새들이 경주 도중에 또 전쟁통에 곧잘길을 잃었습니다. 경주용으로 전령용으로 길러지던 비둘기들이 길을 잃거나 노아지면서 도시 곳곳에서 야생으로 돌아갔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동네 벤치 옆에 앉아있는 그 비둘기는 야생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버린 가축의 후손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새가 왜 하필 그렇게 미움받는 처지가 됐는지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2008년에 이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1851년부터 2006년까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신문 기사를 전부 뒤져서 비둘기가 언제부터 어떻게 혐오의 대상이 됐는지 추적한 거지요. 그런데 결과가 좀 뜻밖이었습니다. 그 재분류는 질병 때문도 어떤 과학적 근거 때문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둘기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새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거였습니다. 한 인류학자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발은 신발장에 있을 땐 깨끗하지만 밥상 위에 올라가는 순간 더러워 보인다고요. 신발 자체는 그대로인데 자리가 바뀌니까 느낌이 달라지는 거지요. 개는 목줄을 하고 고양이는 창문 안쪽에 있으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식당 테이블에 내려앉고 지하철을 타고 동상 머리 위에도 앉지요. 정해진 경계를 자꾸만 넘나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눈에는 이 새가 마치 허락 없이 눌러앉은 불청객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학자가 오래된 신문 기사를 시대별로 살펴봤더니 비둘기를 주위에 빗대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게 1930년대부터였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표현 자체가 거의 없었다는 거지요. 새 자체는 그대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머릿속 분류가 바뀐 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비둘기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자꾸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나타나니까 미움을 산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더 놀랍습니다. 이런 일 비둘기한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옛날 미국 식민지 시절 바닷가재는 너무 흔해서 하인들 밥상에까지 올랐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바닷가재를 주면 안 된다는 계약 조항까지 있었을 정도예요. 그러다 남획으로 개체수가 줄면서 지금은 최고급 요리가 됐지요. 뉴욕항 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길거리에서 몇 푼에 팔던 서민 음식이었는데 항구가 오염되면서 귀한 음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동물은 그대로인데 사람들 마음이 바뀐 겁니다. 비둘기도 딱 그런 경우인 거지요. 그럼 그 무서운 병 이야기는 다 뭐였을까요?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지요. 비둘기가 병균을 옮긴다는 얘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비둘기 배설물이 오래 쌓이고 마르면 그 안에서 곰팡이균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크립토코쿠스라는 균인데 이게 뇌수막염 같은 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옮느냐 하는 겁니다. 숨을 쉬다가 마른 바해설물 가루를 들이마셔서 오름는 병이지 고기를 먹어서 오름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위스의 한 대학에서 도시 비둘기만 30년 넘게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비둘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례를 조사해봤더니 세간의 걱정에 비해 훨씬 적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실제 위험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지금 우리가 먹는 닭고기는 어떨까요? 이 부분은 여러 나라 조사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생닭 상당수에서 살모넬라균이나 캄필로박터균 같은 세균이 검출된다는 연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식으로 밀집 사육된 닭들은 좁은 공간에서 자기 배설물과 뒤섞여 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고기를 아무 망설임 없이 사다가 아이들 밥상에도 올리지 않습니까? 살짝 불편한 비교이긴 한데 이게 이 문제의 진짜 핵심입니다. 비둘기를 거부하는 건 과학이 아니라 느낌의 문제였다는 거지요. 그럼 왜 하필 닭고기가 이렇게 완전히 자리를 차지하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병이 아니라 돈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1920년대, 1930년대 미국에서 통닭 한 마리는 특별한 날에나 먹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부터 대형 기업들이 종계부터 사료, 도축, 유통까지 전부 한 회사가 관리하는 방식을 만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1925년에는 병아리가 통닭이 되기까지 16주가 걸렸는데 지금은 6주면 됩니다. 그만큼 빨리 키우니 값이 뚝 떨어질 수밖에요. 1935년부터 1995년 사이 물가를 감안한 닭고기 값은 60% 넘게 떨어졌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는 1년에 새끼를 12마리에서 16마리밖에 못 낳는데 닭은 대량 부화 시스템으로 그보다 훨씬 많이 낳으니 경쟁이 안 됐던 거지요. 비둘기를 기르고 손질하던 지식이 2세대 만에 서구에서 통째로 끊겨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에 남은 마지막 비둘기 농장 중 하나가 1년에 150만 마리 정도를 생산하는데 미국에서 한 해 도축되는 닭은 90억 마리가 넘습니다. 비둘기 농장 1년치 생산량이 닭고기 수요로 치면 몇 분 만에 동나는 양인 셈이지요. 그런데 지구 어딘가에는 이 전통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비둘기 요리가 지금도 결혼식이나 명절상에 자랑스럽게 오릅니다. 결혼식 날 장모가 사위한테 직접 만들어주는 요리로 유명한데 우리나라로 치면 사위한테 백숙 해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지요. 모로코에서는 아몬드와 계피, 사프란을 넣고 비둘기를 얇은 반죽으로 감싸서 구운 요리가 왕실 연회에도 오르는 대표 요리랍니다. 중국 광둥 지방에서는 오향과 간장에 재워 바삭하게 구운 비둘기가 그냥 평범한 저녁 외식 메뉴고요. 값도 오리구이 한 접시보다 저렴합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름난 셰프들이 여전히 이 새를
코스 요리에 올립니다. 요리하는 방법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 곳에서는 애초에 이 새를 꺼려야 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지요. 2012년 런던에서는 아예 실험을 해봤습니다. 도심 비둘기를 잡아다가 깨끗한 곳에서 이 주간 유기농 곡식만 먹여 키운 다음 전문 셰프가 요리해서 사람들한테 맛보인 겁니다. 반응은 예상대로 갈렸어요. 손살에 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맛을 본 사람들 상당수는 진하고 부드럽다며 오리고기 같다고 평했답니다. 이 새를 음식으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결국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는 걸 보여준 실험이었지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남일 같지만 사실 우리한테도 낯설지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비둘기를 기르던 집이 있었습니다. 1196년 고려의 무신 최충원이 반란을 일으킨 계기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비둘기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남의 비둘기를 뺏고 안 돌려줘서 원한을 샀다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 서울시는 이 새를 아예 유해야생 동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지난해부터 광화문 광장이나 한강공원 같은 곳 38곳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어기면 처음엔 20만 원, 세 번째부터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매기고 있어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1년에 먹는 닭고기는 평균 26마리, 20년 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비둘기는 밀어내는 사이 닭은 완전히 밥상을 차지한 셈이지요. 요즘은 아파트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에 둥지를 틀어서 골치라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새한테 살찐 비둘기라는 뜻으로 붙은 별명까지 있을 정도니 반가운 손님 취급을 못 받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우리나라에는 비둘기를 둘러싼 오래된 소문도 하나 있습니다. 길거리 순살치킨이 사실은 비둘기 고기로 만든 거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확인해보면 사실 무근으로 밝혀진 도시전설인데 이런 소문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 새를 향한 우리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너무 흔하고 하찮게 여겨지다 보니 어디든 몰래 섞여 들어갈 법한 존재로 여겨지게 된 거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얘기 듣고 나니 저 비둘기가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이집트 파라오의 밥상을 채우던 새, 로마 병사한테 국으로 끓여지던 새, 다윈의 서재에서 진화론의 증거가 되어주던 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소식을 전하던 새. 그 새가 오늘은 광장 벤치 밑에서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신세로 앉아 있습니다. 이 새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그 새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었던 거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비둘기한테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바닷가재도 그랬고 굴도 그랬듯이 말이지요.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 중에 사실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믿어온 것들이 우리 주변에도 꽤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무언가가 낯설고 꺼려진다고 느껴질 때 한 번쯤은 그게 정말 이유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되짚어봐도 좋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생각 한 번이 마음을 꽤 넓혀주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테니까요. 오늘도 어느 광장 벤치 밑에서 그 새는 그저 조용히 먹이를 찾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한때 파라오의 밥상에 올랐던 새라는 것도 다윈의 서재를 채웠던 새라는 것도 모른 채로 말이지요. 그러니 다음에 그 새를 마주치시거든 한 번쯤은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봐 주셔도 좋겠습니다.